네, 도래 시대 첫 번째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로마 시대의 아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는 이제 그리스 시대하고는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아주 사뭇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지죠. 자, 로마 시대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의 시대다 그러면 그리스 시대가 그렇다면 로마 시대는 포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두 가지 그림이 그걸 잘 나타내고 있죠. 아테네는 중앙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는 소위 종교적 건물, 신전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사는 시가지, 시장, 뭐 주거지 이것들은 전부 아고라라고 얘기하는 도시 아래쪽에 있는 언덕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 시대가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로마시의 한복판에는 이와 같은 포럼이라는 게 생기죠. 포럼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양식의 광장을 일컫는 말인데 가로의 교차점이 넓혀지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예컨대 왕궁, 신전, 공회당, 뭐 이런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둘러싸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은 로만 포럼을 복원해서 만든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대형 건물들이 아주 빼곡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 당연히 도시의 민들의 삶도 그리스 때와는 달리 대형 공간들을 요구하는 이런 삶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의 신전하고는 사뭇 다른 실내 공간이 매우 넓은 이러한 대형 공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제국이 그리스 때와는 달리 유럽을 다 아우르고 아프리카의 동양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몇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로만 가도입니다. 로만 가도라는 건 로마가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나 여러 가지 병참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송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고속도로죠. 자,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건 물론 포장도 중요하지만 강과 계곡을 건너기 위한 다리도 중요하고 또 산을 뚫기 위한 터널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리스 때하고는 다른 토목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술적 발전을 크게 이제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곳곳에 점령지마다 점령을 하기 위한 군사 도시를 만들겠죠. 이게 이제 로만 타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기구들이 들어가고 저런 식으로 정방형의 도시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뭐 있는 런던, 파리 뭐 이런 도시들이 다 로만 타운에서부터 발전된 도시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대도시에는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로마는 시민들이 공화정을 이루면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시대인 만큼 지배계급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일종의 공동의 부를 향유하고 사는 도시였죠.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도시여야 됐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시민들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전체 경기장, 그다음에 정복 전쟁에서부터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세워졌던 어떤 개선문, 그다음에 이 많은 집회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바실리카,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어떤 목욕장, 사교 공간인 동시에 어떤 도시에서의 위생을 보장해주는 목욕장, 이런 대형 구조물과 대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대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조 시스템 역시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구조 시스템이 당연히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는 인구가 그 당시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백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보다도 오히려 더 위생적이었다. 중세 때 있었던 패스트조차도 없었을 정도로 이제 위생적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물의 사용량이었습니다. 로마 1인당 물의 사용량이 거의 현대 우리 도시들의 물의 사용량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물을 아주 잘 활용했다는 얘기죠. 위에 그림은 공중 변소, 공중 화장실의 그림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수세식 변소죠. 수세식 변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목욕장을 사용해서 항상 청결하게 자기 위생 상태를 돌봤고, 그 목욕장이라는 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위생이 확보됐고, 자,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잘 발전해서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물은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자, 이게 이제 이 아래쪽 그림에 있습니다. 수원지가 대개 산꼭대기나 이런 데 있겠죠. 그게 무슨 산에 있는 수원지, 샘이 됐든 이런 수원지가 있을 거고, 이 도시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 중력에 의해서 자연구배로 도시로 물이 흘러내려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에다가는 터널을 뚫고 이 험한 계곡 지형에다가는 다리를 놓고 이래갖고 물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수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 시스템이 도시로 와서 도달하는 것이 이 분수입니다. 로마 여행하는 사람들은 분수를 많이 보시죠. 이 분수가 단지 도시의 무슨 경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자유롭게 여기 가서 먹을 물과 자기가 사용할 깨끗한 물을 떠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이런 공동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문명은 이런 도시 인프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교입니다. 수도교라는 거는 위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위에 덕트가 있어요. 아퀘덕트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고 이거는 아주 약한 구배가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졸졸졸졸졸 흘러서 산꼭대기에 있는 수원부터 도시의 저런 샘이나 급수대까지 도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도교는 밑에 그림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저렇게 관통해서 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곡이나 여러 가지 협곡, 강과
들을 건너서 가겠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구조에 대한 엄청난 어떤 큰 난제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높은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리스 건축의 포스트 린텔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린텔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거죠. 기둥 두 개를 놓고 여기다가 린텔이라는 걸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린텔이라는 거는 어떤 힘을 받죠? 자기 무게에 의해서 이런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죠. 이거를 역학적으로 보면 위쪽에서는 이렇게 누르는 압축력을 받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려는 인장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팔꿈치를 보시면 이렇게 휜다라고 하면 여기는 압축력을 받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는 인장력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압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이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 같으면은 이거는 한 21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인장력 말하자면 이렇게 뜯어지려고 하는 힘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압축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데 이게 벌어지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금이 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동광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 간격을 일정 넓이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5에서 7m 사이다. 5에서 7m가 넘어가는 순간에 저 부재는 돌은 부서진다. 이걸 좀 높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글쎄요. 당연히 이 춤이 높아지니까 나아지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늘어난 만큼 무게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경관을 5에서 7m밖에 둘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자그마치 200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2000년 있다 19세기 말쯤 돼서 여기다가 건축 재료로서 철이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 전까지는 이 포스트 린텔 시스템으로는 큰 경관, 이것이 큰 경관은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치라는 건 뭡니까? 아치는 이거죠. 여기에 힘을 주면 이 힘이 결국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는 미는 힘과 이렇게 받치는 힘으로 분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치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벌리면 이렇게 점점 벌리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포스트 린텔 구조 시스템보다는 훨씬 이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뽕듀가르 같으면은 이게 뭐 한 20m, 30m도 건너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치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힘이죠. 옆으로 미는 힘. 옆으로 미는 힘을 우리가 추력이라고 그럽니다. 추력. 옆으로 민다. 추력이라고 하고 소위 스러스트 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옆으로 미는 힘을 못 잡아주면 아치는 결국은 가랭이가 이렇게 벌어져 갖고 또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아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아치가 있을 때 옆에서 뭔가가 아주 강력한 것이 또 받쳐줘야지 아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치가 있죠. 아치가 있죠. 아치가 있죠. 추력이 발생합니다.
이 추력은 이쪽에서 오는 추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달걀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거에서는 서로가 아구가 맞아서 제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제일 끝에 있는 아치죠. 역 끝에 있는 아치. 얘는 누가 받아주냐? 여기서 받아주는 거죠. 이 언덕에서 이 추력을 받아주는 겁니다. 역 끝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언덕과 이 언덕이 이 추력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치가 성립이 되고 이거는 결국 그리스 때보다 큰 경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치는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나무로 거푸집을 만들고 벽돌이나 돌을 쌓고 요게 마구리돌, 요걸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이 머릿돌을 딱 끼우면 요게 아치가 성립이 되면서 이게 해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뽕디가리에 있는 이런 두들두들한 돌들이 전부 이 목재 거푸집을 이렇게 받쳤던 이런 자국이에요. 여러분도 여행할 때 뭐 이것을 구경할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저거가 있나 이런 거를 알면서 구경하시면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되실 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로마의 아치 구조는 왜 아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때도 있었고 이집트 시대에도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 큰 어떤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나? 결국 로마 시대의 사회 변화, 큰 도시, 넓은 정복지, 밀집된 도시, 그 다음에 시민이 권력을 가진 시민사회, 이런 로마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